전종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 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찬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여권 갈등 상황을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짚어보고, 이어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정치권 현안을 분석해봅니다. 1월 22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시면 전종철의 전격 시사 잘 듣고 있다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KBS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출근길 날씨가 매우 춥다고 하네요. 네, 이 중부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에 눈이 좀 오겠고요. 특히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는 모레까지 좀 많은 눈이 예보가 돼 있어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무엇보다 옷차림 좀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저도 나오면서 이거 어떡하나 춥다 이러면서 또 나왔는데요. 지금 서울의 체감온도 영하 15도 가까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찬바람이 많이 불어서 체감온도 더 많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낮이 되면 기온이 좀 오르겠지만 여전히 좀 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영하 6도 등 전국이 영하 8도에서 영하 3도로 대부분 지역이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추위가 이 주 후반까지 좀 나흘 정도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외출을 하실 때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어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직접 만나서 비대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퇴를 요구한 이유 뭔가요? 네, 어제 이관섭 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사퇴를 직접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관섭 실장은 김건희 여사의 최근 논란과 관련해서 당 대응에 이 섭섭함을 좀 드러냈다고 합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최근 이 김건희 여사의 고가 수입품 수수 의혹을 두고 공개적으로 좀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었죠. 이걸 두고선 한동훈 위원장이 제지를 하지 못했다 이런 불만을 좀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또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 문제의 영상이 처음부터 의도가 있는 이 몰래카메라 영상이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국민들이 걱정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동안과는 좀 결이 다른 발언을 좀 했었습니다. 이관섭 실장이 어제 말한 이 섭섭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통칭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서울 마포홀에 출마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소개를 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게 이번 사퇴 요구의 또 다른 이유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일부 친윤 의원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 서울 마포을 경선에 나간다고 한 이른바 이 사천 논란이 이번에 이 사퇴 요구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 이 사퇴를 요구하는 자리에서 이번 이 사천 논란 이슈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지금으로서는 김건희 여사 이슈와 관련해서 당 대응에 관한 불만이 이번 사퇴 요구의 주된 이유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 친윤 인사들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표명을 했습니다.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뭔가요? 네, 우선 좀 SNS에서 일이 좀 있었는데요. 이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당 소속 이 의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이 마포홀 출마에 실망을 해서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한 언론의 기사를 링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 의원은 또 이번 문제의 이 김건희 여사 고가와방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좀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때부터 이 사태에 관한 분위기가 좀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관섭 실장에게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죠. 네, 이 한동훈 위원장은 이관섭 실장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 사퇴 의사가 없다는 뜻을 좀 명확히 전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보도들이 나간 후에 기자들에게 입장을 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을 보고 나선 길 할 일을 하겠다고 이 입장을 밝히면서 사퇴할 뜻이 없다는 이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파문이 커지니까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어요. 네, 이 논란이 좀 확산이 계속되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 위원장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철회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을 표현한 것이다면서 진화를 좀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란은 좀 쉽게 가라앉질 않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또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입장 표명이 잇따라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위원장 거취에 대한 얘기는 조금 뒤에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있었던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민주당이 좀 연일 좀 압박을 하는 모양새인데요. 민주당 주장은 이 당시 상황이 대통령이 이미 강 의원을 지나간 이후였는데 이 위해 요소로 판단을 한 게 강 의원의 입이냐면서 국민의 입을 막았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호처장 경질과 함께 대통령의 사과도 필요하다면서 오늘은 다른 원내 야당들과 함께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채택을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여당은 일단 이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적반하장 행태이자 프레임 씌우기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경호의 부실함이 문제고 대통령 경호는 관계 문제냐라고 좀 되묻고 있습니다. 당시에 위해라고 판단을 한 건 경호원뿐이라면서 강성희 의원은 전과 오범이고 특히 폭력 전과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당사자인 강성희 의원은 이 전과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난 선거 때 쟁점이 돼서 답변을 이미 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오늘 야권이 이게 함께 규탄 결의안을 좀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 문제도 계속 좀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총선을 80일 정도 앞두고 여야가 공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오늘 뭘 합니까? 네, 이 앞서 공천 룰을 확정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현역 의원 여론조사 등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원칙을 좀 밝혔는데요. 3선 이상이나 이른바 586을 공천에서 배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 3선 이상이나 이른바 올드보이 그리고 586 등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공천 심사에 감점을 줄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그분들 중에는 당과 나라를 위해서 출마를 해야 할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공식화했어요. 네, 이 조만간 좀 방북을 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최근 러시아 방문 때 푸틴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방북 용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지난해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대한 답방격으로 이 성사가 되면 지난 2000년 이후에 24년 만입니다. 그러면서 최 외무상의 방러 중에 양측이 전략적 협조와 전술적 협동을 더 강화하는 이 의지를 피력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북러 양국이 협력을 긴밀히 하겠다. 좀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감사를 표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러시아가 북한의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 군사 작전, 그러니까 전쟁에 북한이 지지와 연대를 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는 건데요. 북한이 미사일과 포탄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러 이 양국이 특히 군수 물자를 중심으로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모습인데 우리로서는 썩 달가운 모습은 당연히 아니겠죠.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방북을 한다면 북러 밀착이 좀 더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더 복잡한 이 외교 방정식을 풀어야 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정부가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제 일기도 했었는데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에 대한 견해를 직접 밝혔죠. 네, 어제 KBS 1TV 일요 진단에 출연해서 직접적으로 좀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최 부총리는 부자 감세라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하기가 어렵다면서 2천만 명이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반박을 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정부는 앞서서 이번 금투세 폐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감세 정책을 펴면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이 최 부총리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혹시나 좀 세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 우려도 나온다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큰 규모도 아니고 그 효과도 좀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게 아니다.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 부총리 상속세 완화에 대한 견해도 밝혔어요? 네, 이 상속세 완화 문제는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라면서 개편 의지를 내미치면서 역시나 좀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완화는 충분히 생각하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감세 정책이 즉흥적으로 좀 나오는 게 아니고 부처 간에 좀 충분히 조율을 거친 결과라면서 일단 최근 쏟아진 감세에 대해서 이 좀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재차 강조를 좀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들의 몸무게를 측정하기로 했다고요? 네, 이 아시아나항공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이 승객들의 이 표준 증량을 측정을 해서 좌석 배분에 참고를 좀 하고 또 연료를 얼마나 준비할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몸무게를 재기로 했습니다. 승객들의 몸무게를 재는 건 김포공항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 열흘간입니다. 인천공항에선 다음 달인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게이트에서 측정한 뒤에 이 두 가지를 종합을 좀 해서 승객들의 표준 증량을 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몸무게를 재는 건 국토교통부의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 기준에 따라서 측정을 하는 건데요. 항공사들이 최소 5년마다 또는 좀 필요할 때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 실은 승객들은 거부해도 되는 거죠? 네, 이 몸무게를 측정하지 않으면 거부를 하셔도 됩니다. 뭐 지금 뭐 저처럼 좀 인생 최고 몸무게를 경신하고 있으신 분들은 거부를 당연히 하셔도 된다고 하는데요. 좀 만약에 이 측정에 응하신다고 하면 사실 좀 걱정하실 건 없는 게 우선 익명으로 좀 수집이 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표준 증량을 얻기 위해서만 쓰기로 항공사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부담이 좀 덜한 거는 이 측정은 착용한 의류와 이 또 기내에 들고 타는 수화물의 무게까지도 모두 좀 함께 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재도 이 몸무게뿐만 아니라 옷과 또 뭐 작은 핸드백 같은 무게까지도 함께 재는 거니까 이 한 명이 만드는 모든 무게를 재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내 몸무게가 얼마나 노출되나 이런 걱정은 조금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정화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곳곳에는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의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 남부지방은 영하 5도 안팎으로 느껴지며 매우 춥습니다. 한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해서 낮 기온이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 대구 0도 등에 머물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도,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눈이 내려 쌓이고 있어 눈길과 빙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더 오다가 내륙 지역은 오전 중에 그치겠지만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많게는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돼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8.3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출근길 맹추위에 눈까지 평소 월요일보다 일찍 혼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또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각각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많이 밀립니다. 이 사이에 난지나들목 5차로에선 사고가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부 간선도로 성수 방향 도봉지하차도에서 성수분기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은 복정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정체가 심한데요. 탄천일교 지나서는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 부근에서 죽전 휴게소 쪽으로 10km 구간 밀리고요. 이후에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많이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금천에서 짧은 구간 막히고요. 다시 용담터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는 15km 구간 막힙니다. 더 가서는 매송에서 비봉 부근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국민의힘은 총선을 80일 정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이른바 시스템 공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해법을 모색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 장동혁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특히 어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등 여권은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우선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그것을 직접 들은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만 말씀을 매우 함축적으로 하시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어제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나선 길이다. 할 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에서 여러 의미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퇴 요구를 받았다면 그 받은 당사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와 같이 답변하신 것으로서 저는 모든 답은 됐다고 보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저로서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여튼 거기에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퇴 요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한 위원장께서. 네네. 그냥 짤막하게 그 네. 입장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에 좀 맡기는 그런 모양새네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논란이 확산되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회동 자체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소통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입장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당연히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당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원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도 또 언론들도 그리고 저도 우려스럽다 아니면 또는 꼭 한 말씀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당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당과 대통령실에 어떤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논의 과정들이 이제 어떤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떻게 정제가 돼서 나가는 것이 당을 위해서 바람직하고 당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과정 없이 날것으로 나가거나 날것에 뭐가 덧붙여져서 나가거나 그것이 당 내에서 어떤 공론의 장을 거쳐서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날것 또는 날것에 어떤 것이 덧붙여져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 언론을 또 의원들의 단톡방에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몇몇이 그런 당의 여론이나 이런 당의 의사를 마치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가는 방식.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당의 결정으로 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건강한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뭐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당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계속 이런 방식의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당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좀 관련되는 질문 제가 다다음 질문을 하고 그 전에 먼저 요번 이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측이 나오는데 이번 비서실장과 비대위원장 회동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회 김건희 여사 핸드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발언을 제지 못하는 등 김 여사 관련 대응에 대한 섭섭함과 불만이 거론된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역시 갈등의 핵심은 이 문제였다고 보시나요? 뭐 그런 부분들도 사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은 국민들의 여론의 바람을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강하게 맞이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따라서 당이 느끼는 국민들에 대한 여론, 국민들의 여론, 그 온도와 또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느끼는 온도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여론들을 반영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서 당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과 또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좀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올 때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그 논의들이 어떻게 반영돼야 될지에서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여러 기대들을 담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 시간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만 보고 할 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여러 여론들에 대해서 당이 전하는 것을 또 당에서 밝히는 입장에 대해서 또 정부나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과 정부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고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당내 이제 여론이나 이런 게 조성되는 과정에 대해 이제 문제를 좀 제기를 하셨는데 이게 관련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와중에 친윤계 인사들은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친윤계 이용 의원은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이 달려들어서 만신창이를 만들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장해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선친을 내세운 함정 취재 피해자인 김 여사가 왜 사과를 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반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 해법을 이제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국민 눈높이 해법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해법이 나올까요? 뭐 앞으로 어떤 해법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지는 뭐 논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당이 정말 위기에 있고 어떤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 자체가 공개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이 돼서 그것들이 집약되는 방식이어야지 어떤 한 사람들이 뭐 언론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계속해서 몰고 가거나 마치 거기에 뭐가 실려 있는 것처럼 어떤 힘이 실려 있는 것처럼 자꾸 언론을 이렇게 한쪽으로 유도해 가는 방식은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공천 얘기 좀 할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과 원희룡 전 장관 이제 출마를 소개해서 이른바 시스템 공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게 시스템 공천이냐 하고 이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해당 당협을 맡고 있던 분들이 뭐 불편하리라고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에는 예를 들면 인재 영입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좋은 인재를 영입해서 그분들이 이제 본선 경쟁력을 갖춰서 저희들이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재 영입도 있습니다.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제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 행사 장소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런 참 좋은 뜻으로 편한 곳을 두고 험지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소개를 한 정도입니다. 그분들을 단수 공천할지 우선 공천할지 경선을 할지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분에 대해서 이분이 험지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없다면 저희들은 당에서 인재 영입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은 결국은 우리 당을 지켜왔던 분이 계신 곳에 결국은 출마해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인데 당이 인재로 영입하고 영입식을 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것도 결국은 하지 말라는 것과 결국 마찬가지 논리여서 이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래 그것을 했던 취지를 너무 좀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좀 지나친 비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경선을 하든 다른 방식의 공천을 하든 그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앞으로 공천을 진행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비난하는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인데 공천을 자신이 이제 공관위원장하고 함께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도 윤심 논란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그거를 대답하는 의미에서 그런 걱정을 말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걸로 전 기억하는데.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천관리 룰을 정하거나 그 어떤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고 그렇게 있지 않고요. 공관위는 공관위대로 독립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 공관위원 구성이나 여러 과정에서 윤심 논란이나 아니면 외부에 어쨌든 압력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그런 외압들은 막아내겠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 취지였지 제가 공천에 직접 개입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저는 읽지도 않았고 앞으로 그런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천관리위원으로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지역구 현역 의원들의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 시작합니다. 현역 의원들 이래저래 이제 뒤숭숭하겠는데 최근 공천 룰 발표했을 때 의원들 좀 동요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사무총장인 저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불만을 말씀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공천 룰 중에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이제 공천 룰이 다소 좀 그동안에는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았던 여러 기준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본인은 이러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예외가 좀 적용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이제 접수할 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그다음에 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한다는 서약서 이제 제출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입니까? 좀 불만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불만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일 안건으로 올릴 건데 출판 기념회를 이용해서 어쨌든 음성적인 불법 정치 자금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고 그것도 서약서를 포함시키는 안건을 내일 상정할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공천 룰을 두고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당에서 해보지 않은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요. 이 의원님은 나는 두렵고 떨린다고 말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두렵고 떨린 이유 뭡니까?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게 이 기준이 어떤 얼만큼을 컷오프하겠다는 목표치를 두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개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이 정도 수준의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공천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부분은 이것이 잘 작동이 돼서 총선 승리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변화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너무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공천 갈등으로 이어질지 최종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게 정말 총선 승리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의원님은 최근 21대 국회 4년 동안 거대 야당의 의회 폭과 입법 폭주로 국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가 정상화되면 국민을 위한 입법, 각종 국정과제 법안들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염두에 두고 계신 민생 법안 뭐가 있습니까? 규제를 혁파하는 법안이라든지 지금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법안들이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국정과제를 수행하거나 규제를 혁파하거나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발의한 법안이 한 360개가 넘는데 네. 그중에 지금까지 통과된 것은 100여 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나 여러 규제 혁파 법안들이 뭐 3분의 2 이상이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들이 좀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해찬 전 대표 만났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는 총선 대승을 이제 주문하면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전했어요. 민주당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희가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다른 당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은 우선 이게 시스템 공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서 적격 부적격 심사를 할 때 이미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친명이냐 아니냐 아니면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이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부적격으로 하고 그다음에 친명이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적격으로 놓고 경선하는 게 과연 그게 의미 있는 경선일지 그게 시스템 공천일지 뭐 저는 그 부분에는 의문이 있어서 원래는 좋은 의도로 활용되었던 적격 부적격 심사가 지금은 사실상은 시스템 공천을 무력화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것들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얘기인데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차별은 없는 공천 이제 강조하면서도 이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라든지 또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서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지금 민주당이 공천을 하면서 가진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공천에서 적격으로 둔다면 지금 모든 사법 리스크 있는 분들을 결국은 다 적격 판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분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수 없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이제 출범하면서 제3지대 빅텐트 논의도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2월 초를 넘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속도를 주문을 했고요.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빅텐트 골든타임은 지났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빅텐트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그것을 될 거다 안 될 거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기싸움 단계에 있다. 그것이 뭐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가를 정도의 뭐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개혁신당이 새 분리기에 나선 동시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날선 공격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뭐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뭐 정치는 구도 싸움인데요. 개혁신당이 출범하면서 결국 개혁신당이 나오면 야당의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야당의 역할을 하게 될 건데 처음 출범하면서 정부와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예민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강제 퇴장에 대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원내 야당들과 함께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제 사과 문제도 거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야당은 뭐 이걸 뭐 의회 모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야당 의원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국회의원도 대통령에게 지킬 예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통령에게 의사표현을 하더라도 그 방식과 시간,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하면서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이례적으로 당 사무총장이 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공천관리위원까지 맡게 되셨는데요. 총선 80일도 남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각오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를 뭐 세간에서 0.5선 사무총장이라고 하는데
저를 사무총장에 임명한 이유는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꾀하면서도 공정한 공천을 해달라라는 주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무총장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리필스테이션 알뱅상점에서 매니저이자 캠페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김하은입니다. 큰 쓰레기통에 남은 음료, 빨대, 컵홀더 이런 것들이 마구 버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재활용에 기대는 게 아니라 애초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로웨이스트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다 보니 이렇게 이 분야에서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기 용기를 준비하고 직접 담고 무게를 재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게 막상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구나, 되게 쉽게 쓰레기를 줄일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용해보면 느낄 수 있거든요. 현대사회에서 애초에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오는 삶은 불가능해요. 모든 걸 다 내가 생산하는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계속 의식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방에 텀블러와 손수건을 챙기고 비닐봉투를 거절하고 액체 제품을 고체 제품으로 바꿔보고, 그래도 써야 하는 액체 제품은 이런 리필 스테이션을 이용해보고 하나하나씩 쉬운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는 강박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시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곳곳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눈길과 빙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5도에서 크게는 10도 이상 뚝 떨어지며 수도권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8.6도, 대구 영하 0.4도 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서운 칼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중부지방이 영하 15도 안팎, 남부지방은 영하 5도 안팎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전국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 부산 영상 3도 등에 머물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아침에 서울 영하 14도, 부산도 영하 7도까지 내려갈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이 되어야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청도,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에서 2cm의 눈이 쌓이며 곳곳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전까지 내륙 지역에 1에서 3cm의 눈이 더 오겠고요. 충청 이남 서해안은 모레까지 폭설이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8.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이번 주 오는 25일엔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핵심 쟁점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쌍특검 법안 재의결은 어떻게 될지 민주당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장인 남인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의 독소 조항을 뺀 법안으로 재협상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여당 네. 제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거부권을 행사 건의를 하면서 또 재협상을 하자고 하는 게 좀 약간 이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거부권을 건의한 것은 굉장히 그 유가족들한테는 엄청 상처가 되는 좀 나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법안이 작년 4월에 발의가 됐고요. 또 6월달 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고 뭐 행안위 법사위를 다 거쳐서 왔는데요. 사실 이제 와서 이걸 총선을 앞두고 뭐 정쟁을 유발한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래서 시행 시기도 사실 총선 이후로 미룬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들이 많이 해소가 됐는데, 사실은 거부권 행사하자고 하면서 또 그 재협상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국힘에서는 이것이 할 생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결국은 이제 그 위원 구성과 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조사위원 11인 구성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것을 네. 그 여당 4명, 야당 4명. 그리고 원래는 그동안에 이 사회적 참사 관련한 조사위원회는 유가족 추천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양보를 해서 그냥 의장님이 추천하는 걸 해서 굉장히 이제 유가족들은 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거를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총선용이다, 정쟁이다, 뭐 특조위 구성이 불공정이다, 이런 얘기를 할 부분은 많이 다 해소가 됐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를 해서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고통받았던 유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또 만약에 그렇다면 시점은 한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지난 19일 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이 되었기 때문에요. 대통령은 15일 이내, 그러니까 다음 달 2월 3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네. 국무회의가 이제 2번 있죠. 23일하고 30일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여론 흐름을 보면 그 거부권 행사에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50%가 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마 신중하게 좀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내일 또 국무회의에서 어쨌든 그 논의가 한번 되지는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코로나가 확진돼서 국무회의 참석이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30일 날 결정이 될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그 거부권 행사가 4차례나 있었는데 이거는 좀 기존의 법안들이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정말
그리고 또 그 유엔의 자유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꼭 조사기구 구성해라 이런 권고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공표를 좀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행사하기 어려울 거라고 이제 그 예상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민주당은 어떻게 이제 대응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논의한 바는 없지만 이미 이제 뭐 유가족이나 뭐 4대 종단이나 뭐 그 여러 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는 상당히 그 크게 이제 그 민심이 요동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론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가 되게 높은 상황이고 해서 저희는 이제 뭐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런 국민 여론과 함께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에선 네네.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하겠다고 이제 밝힌 바가 있어요. 네네네. 어떻게 할지 이건 좀 가닥이 잡혔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헌법학자를 비롯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법리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점은 이 부분은 그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 가족과 관련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이거는 이해 충돌, 이해 상충의 그 요소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좀 해서 저희가 이제 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인지 등 어쨌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의결 시점도 조금 시간을 두고 보고 계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법리 검토를 하고 나서 그때 저희가 재의결에 대해서 이제 그 일정을 검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건희 여사 핸드백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획, 공작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국민들이 이미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뭐 그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70%가 이미 이제 우선은 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을 했는데 굉장히 이게 그 중도층의 반감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이 어쨌든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 더해져서 이 부분을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털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수도권 총선의 악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인사들 내에서도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그것이 공작이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 눈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미 그 안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국민 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입장문을 낸 것은 그런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의원은 침묵도 사과의 한 방법이라면서 여권에서 사과하면 민주당이 달려들어서 만신창이를 만들 거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여사 의혹이 김건희 여사 의혹보다 잘못이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상대방 탐반하고 있는 적반하장의 태도죠. 근데 이제 그 보통 이제 그 뭐 함정 수사도 있고 함정 취재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뇌물 수수라는 점을 사실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사과해야 또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뇌물수수에 대한 법적 조치 이런 것도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물타기식으로 과거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여론조사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3일에서 14일 사이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54.4%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36.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ARS 여론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민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입건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7일에서 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대답은 20%로 조사됐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의원님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다음 질문 이어갑니다. 네네. 지금 가장 뜨거운 총선 지역구 중 하나가 인천 네. 계양을일 겁니다. 원희룡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 지역구 사무실 맞은편에 선거 사무실 차리고 한판 대결을 이제 다짐하고 있고요.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인천 계양을 총선 출마를 제안했어요. 네. 이재명, 원희룡, 이낙연 대결 가능성 네.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그 뭐 미래대연합 같은 경우 호남 출마를 뭐냐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준석 그 개혁신당 대표가 개항을 출마를 제안했지만 정작 이낙연 전 총리는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네. 사실 물론 이제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3자가 대결할 가능성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러려면 국민에게 얘기한 거를 뒤집어야 되기 때문에 개항을 출마라든지 3자 대결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개항을 홍보와 관련해서도 그 국힘의 이제 국민의힘의 그 개항을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모두 힘을 합쳐도 쉽지 않을 건데 실망스럽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거기 안에 그 국힘의 그 당협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이재명 대표님은 지난 이제 그 얘기에서 이제 그 지역구원이 지역구에 나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현재는 뭐 저는 개항을에 출마하신다고 보고 있는데 그 3자가 대결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자 대결했을 때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양자 대결은 뭐 이재명 대표, 원희룡 만약에 양자 대결이 벌어졌다 양자 그러면 대결이요? 예. 뭐 양자 대결이라 하더라도 저는 뭐 지금 현재 개항을에서 쭉 그 이재명 대표님이 또 개항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한민국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개항을의 유권자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 유권자들이 그 점을 높이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봉주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진만 갖다 놔도 이길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준연동형제 유지와 병립형 회기를 놓고 이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선거제 어떻게 정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정말 2월 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뭐 그때 처리가 되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너무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준연동형 유지냐 병립형 회기냐 이렇게만 얘기를 해왔었는데 뭐 저는 뭐 제3에 대한도 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제 이제 그 민주당의 임혁백 공관위원장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선거제 논의를 서둘러 달라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까지 다 고려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각 그 주장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되는데, 저는 정개특위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지금 이번에 정치개혁의 방향이 그 비례성과 다양성을 좀 보장해달라,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해달라, 뭐 이런 부분들이 정치개혁의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된 어떤 그 최상의 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각각 일부라도 반영되어진 그런 안을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제가 들으니까 네. 연동형하고 병립형 이게 혼합하는 형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제가 느낌을 받았거든요. 맞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뭐 그런 안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안도, 왜냐하면 그거는 지난 선거 때 했던 부분이니까요. 지난 선거 때 했던 거라서 그것도 안으로 있을 수 있고요. 또 어제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얘기하신 안도 지금 그런 얘기도 있을 수가 있어서요. 저는 이제 뭐 이런 어떤 안을 서로 어느 당이 뭐 이렇게 지지한다라는 걸 떠나서 우리가 정치개혁의 방향을 합의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으로 어쨌든 그것이 다 이렇게 좀 반영되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않겠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가 회동했습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는 총선 대승을 주문하면서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엄정하게 공평하게 공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전했어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시스템 공천을 상당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공천은 뭐냐면 갑자기 정하는 게 아닙니다. 미리 다 이렇게 해서 예측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제일 이제 그 시스템 공천 중요한 부분이 그 의원들에 대한 평가거든요. 이 평가는 오래전부터 준비가 돼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졌고 그 평가에 따라서 그 하위 30% 이하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해서 감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선을 할 경우에. 근데 그런 부분이 시스템 공천의 일환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이제 시스템 공천을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국민 참여형 이제 공천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보통 이제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평가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도 국민의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시스템 공천 플러스 국민 참여 이 부분이 좀 강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공정한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공정성을 이제 공관위원님들의 어떤 판단만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반영된 그 형태로 이 평가의 어떤 지표들 그런 것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요. 시스템과 공정성 두 가지가 다 확보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면에 이제 공천 적격 심사 과정에서 이게 불만이 좀 터져 나오고 이게 네. 시스템 공천이 되겠느냐 이제 우려도 좀 나온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네네.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차별 없는 공천 강조하면서도 뭐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네네.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당규에 그 절대 그 배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 탄압으로 보는 경우에는 좀 예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아마 공천 기준에 그 부패 사건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1심 기준으로 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탄압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런 부패 사건으로 보느냐 요거에 따라서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분류해서 그렇게 네, 보신다 네네. 이거죠? 네네네. 당내 일각에선 노영민, 임종석 등 친문계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를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친문 네. 인사들이 출마하면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전 정부와 현 정부 대결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이유인데요. 네네. 일부 비명계 의원이 당을 떠나니까 이제 친문 인사를 공격하냐 하는 그 비판도 나오면서 친문계 네. 불출마 요구가 분열을 더 부추긴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 정치나 뭐 선거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 유권자든 아니면 국민의 어떤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그 세력들이 누구를 불출마해라 뭐 어째라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좀 인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3선 이상 불출마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그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불출마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의 어떤 인위적인 형태로, 하는 것은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어떤 흐름 형성이, 우리 안에서의 흐름 형성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분열 우려와 관련해서 김부겸 전 총리가 통합하려는 노력 좀 더 열심히 하고 납득할 만한 공천 절차 진행하라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발언으로 보이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이제 우리 전 총리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그 후보 검증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명 소위 비명이라고 하는 저는 그 워딩을 잘 안 쓰려고 하는데요. 그 비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역에 가서 또 이렇게 자객 공천을 한다라든지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사실상 아직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을 전략 공천을 하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럼
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선을 다 해서 경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현재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 너무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보 검증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후보를 저희가 검증을 거의 600명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마 일부 몇 분이 이제 아마 그 검증에서 이렇게 그 제거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절대 배제 기준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저촉이 됐기 때문에 그 배제가 된 것이지 특정 인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 당의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저희 당원의 다 당원 단계에 나와 있는 기준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별 당규를 만든 부분이 있고 해서 그리고 총선 기획단에서 제안한 내용까지 다 포괄해서 그거에 근거해서 이렇게 후보 검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북한 표현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에 하염없이 저자세로 일관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요즘 같은 정말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날꼬리 잡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입니까? 근데 그런 걸 조장하고 또 야당의 대표가 한 얘기를 그런 식으로 그 말꼬리 잡고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이런 태도는 집권 여당의 태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는 더 이상 확장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네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인순 네.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 박선봉 기자와 함께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의사단체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국책연구소 내부 연구 자료가 공개됐는데 의사가 늘어도 국민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죠. 맞습니다. 이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의대 정원 두고 정부하고 의사단체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걸 반대하는 이런 논리 중에 한 가지가 의사가 늘어나게 되면 의료비도 크게 늘어난다. 즉 의대 정원이 확대가 되면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진다. 이런 논리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보건사회연구원 자료는 이 주장을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만 좀 뽑아서 말씀드리면은 의사 수 증가는 큰 요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의료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한 연평균 의료비가 7.9% 정도 올랐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수가 인상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가가 올라서 한 2.6% 올랐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고령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고령화가 두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수 증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느냐? 요거는 기타 0.7% 항목 중에 그 중에 또 한 가지에 포함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실손보험이 늘어났다라거나 아니면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의료기기들이 비싸졌다라거나 아니면 그 중에 하나 의사수가 증가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0.7% 영향을 줬다라는 건데 결국 이 보고서의 핵심은 의사수 증가는 의료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연구가 나온다는 건 정부와 의사단체들 간 의견 차이가 이제 그만큼 크다는 건데 네. 정부가 의대 정원 늘려야 한다고 한 거 지난해 10월이었나요? 맞습니다. 작년 10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때 표현을 전해드리면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 대비하기 위해서 의료 인력 확충하고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거고요. 다만 얼마나 늘릴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었거든요. 대신에 목표 시점은 정했어요. 되게 가까워져 있는데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생이 늘어나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내년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내년부터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당장 준비가 필요해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정부가 당시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느냐, 특히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지방 쪽에 이제 의료가 약하고 또 필수 분야 의료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지방 국립대 병원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방에서 기차 타고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병원들을 이용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방 국립대 병원을 서울에 있는 빅5 수준으로 키워주겠다. 근데 어떻게 키워줄 거냐? 교수 정원도 늘려주고 인건비 규제도 풀어주고 즉 돈하고 비용 같은 거 규제도 풀어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국립대에 이제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병상 마련하고 이런 데 돈도 또 지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의대에서 지역 출신 학생들을 뽑는 건데 기존에도 있었던 제도예요. 원래 비율이 40%인데 이것도 비율을 더 높여가지고 이제 뽑아주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선출된 학생들은 선발된 학생들은 한동안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이제 지역 의사 수가 좀 늘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부와 의사단체가 이제 부딪히는 지점은 얼마나 늘리냐 이걸 갖고 이제 부딪히는 것 같은데 그 간극이 꽤 크죠. 맞습니다. 지금 의사협회가 의협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단체인데 기본적인 입장은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의 총원은 부족한 게 아니고 필수 의료 분야에 없고 그다음에 지방에 없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배분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의대 정원을 늘려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지방의 인프라 개선하고 그다음에 필수 의료 분야에 이제 의대생들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근데 정부나 여론은 그러니까 국민 여론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의협 쪽에서는 그렇다라면은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입장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의사단체는 안 된다 이렇게 맞서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는 얼마나 늘릴 거냐 이걸 가지고 계속 이제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작년 11월 21일에 복지부가 이제 각 대학들에 물어봅니다. 의대가 있는 대학들한테 의대 정원 얼마나 더 늘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각 학교들이 우리는 이만큼 늘려줘야 돼요. 이걸 다 모아봤더니 그 숫자가 2151명에서 2847명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건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의대 정원이 305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부터 18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이 숫자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2000명에서 3000명을 늘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거의 그 현재 있는 정원만큼을 늘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희망 증원 규모가 2030년에는 4000명이라고 밝혔는데 요거는 이제 현재 정원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숫자 그만큼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대학들에서 요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과연 되게 비현실적이다 이런 식으로 의사단체들이 얘기했던 이제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의사단체들 입장하고는 당연히 다른 거죠. 맞습니다. 대학들 입장에서는 의대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의대가 지금 가장 1순위인 게 현실이잖아요. 입시에서. 그만큼 학교의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뭐 등록금도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의사단체들은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반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 정도 규모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당시에 그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아까 저건 이제 학교 측에 대학 쪽에 물어본 건데 대학 쪽에도 의과대학이랑 또 의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과대학들만 모아놓은 협의회인 거죠. 그런 쪽에 이제 의견을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게 지난 18일, 그러니까 4일 됐죠. 그때 나온 입장인데 350명 증원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아까 저 학교들한테 물어봤을 때 한 3,000명까지 나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10분의 1 수준의 그 정도만 증원을 하면 된다. 이런 정도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종의 최후 통첩을 의사협회에 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흐름들을 보면은 정부도 구체적으로 숫자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의협도 숫자를 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는 서로 패를 안 보여주고 계속 이제 협상을 벌이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적정한 의대 정원 숫자를 써서 내라 이렇게 이제 공문을 의협에다가 보낸 겁니다. 지난 15일에 복지부가 의사협회에 보냈고요.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숫자를 너희들 원하는 게 몇 명이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된 거죠. 근데 의협은 이거 자체에도 또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의대 정원 확대는 시험 문제의 답지를 적어내듯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고 또 이게 매우 부적절한 시도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8일에 또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는데 그때 네. 의대 정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에서 특정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
패는 보여주지 않고 신경전, 여론전을 좀 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신경전이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목표가 이제 내년 입시부터 바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년 입시에 반영을 하려면 준비 과정을 필요해서 적어도 4월 이전까지는 목표 인원을 확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전까지는 이게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이제 설 연휴까지는 이 협의가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두 분 여성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합니다. 품격 토론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대통령실과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면 충돌한 양상이죠.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 보도가 나가고서는 참 많은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이전에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서 당정 간의 어떠한 수직적 관계를 정리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에서의 참패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바로 취임을 했는데 당시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굉장히 인기는 있었지만 정치를 했었던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이 됐던 거는 당정 간의 수직적인 관계를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은 애초부터 검사 라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과 예전부터 측근으로 지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보도 내용에 따르면은 오히려 그렇게 측근으로서 너무 대통령의 말만 이제 따를까 봐 우려를 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과 지금 사이가 완전히 틀어진 것으로 보도가 되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나오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해서 마치 전략 공천을 할 것처럼 본인이
공천관리위원장은 아니잖아요. 지금 정영환 교수가 공천관리위원장은 따로 하고 있는데 본인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조금 공천에 있어서 공천이 아니라 사천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어떤 공정한 경선이라든지 공정한 그 총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보도가 되지만 글쎄요. 그거를 고지곧대로 보는 국민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그 이외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을 포함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이 생각하기에 정확하게 그 소리들을 잠재워주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사퇴할 생각 없다. 계속 가겠다라고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아마도 의원총회 같은 것을 열어서 또 중지를 모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사퇴 본인이 잦은 사퇴를 하는 형태를 하지 않는다면은 현실적으로 지금 총선이 한 80여일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 비대위원장을 바꾸고 이런 것들도 쉽지 않을 것이죠. 근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을 한 이후에 당의 지지율 그리고 한동훈과 이재명의 약간 양강구도로서 이미지화되는 것들이 분명히 이 총선 과정에서 조금 플러스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번 본인이 치고 올라가는 것 그리고 공정한 부분에 있어서 공천 자신이 제대로 하겠다. 오히려 윤심과 차단하겠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이 강한 스탠스를 취해주면은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지금 딱 한 달째 되는 날이었거든요. 비대위원장 취임한 지. 그런데 이렇게 사퇴 요구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23년 12월 6일에는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언론 보도 상세하게 나오지 않아 잘 모른다라고 했다가 지난 18일 비대위원장으로 대응나서죠. 18일에는 전후 과정에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을 것, 국민들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미묘하게 입장을 약간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일에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하면서 좀 더 이제 국민들의 마음에 접근하려는 그런 말을 했고 또 무엇보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 6글자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 김건희 리스크라는 말이 있고 이것이 존재한다. 그러면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좀 굉장히 강도 높게 대통령 부부가 또는 대통령 부인이 바짝 엎드려서 사과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또 방송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손을 번쩍 들어주는 이 출마 선언을 함께 했던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라는 말이 막 누구나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이크를 주면은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아예 딱 이관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퇴 요구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무엇보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천에 대한 것도 이것이 공천이냐 사천이냐 이런 논란도 잠재울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진짜 갈등인지 아니면은 윤 대통령 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대표로 선출된 것이 아니고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윤석열 아바타라는 그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의 기로에서 선거를 이끌기 위해서 특히 수도권 선거를 이끌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아니면 대통령실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갈등 관계에서 이것이 과연 약속 대련인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갈등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결론이 정확하게 난 것은 아니고 좀 국민의힘 의총을 통해서 좀 이 부분이 정해지지 않을까? 좀 명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제 의견뿐만 아니라 신문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위원장의 갈등이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약속 대련 수준에서 그칠지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현재와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 파국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순간이다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들이 명확하게 어떤 상황인지에서 인식하기는 어렵다.
논란이 확산되니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회동 자체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소통 일환이었다. 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는 대통령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은 했어요. 이 설명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굉장히 공식적인 그냥 다듬어져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안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 비대위원장의 거취도 현안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도 현안이잖아요. 그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이 정도 보도가 나간 이후에 특별히 대통령실에서 더 뭐 여기에 대한 뭐 사실관계를 밝힌다거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국민의힘 원내에 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간에 본인이 앞으로 더 그립을 잡고 나가는 것에 대한 분명히 의사표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 드러난 팩트는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났다는 거. 네. 거기서 네. 무슨 얘기가 오갔다는 거.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자기는 계속하겠다. 이거는 이제 확실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중에 대표적 친윤계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용 의원은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이 달려들어서 만신창이를 만들 것이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고 용어는 좀 다른 용어를 썼는데 제가 상당히 이거 순화한 겁니다. 그다음에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선친을 내세운 함정 취재 피해자인 김 여사가 왜 사과를 하냐. 가해자가 사과를 해야지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보도도 되었지만 김건희 여사가 그 명품 가방을 받은 경위를 보면은요 2가지 면에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받은 부분. 그리고 몰래카메라로 찍혀있던 부분.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좀 강성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몰래 찍힌 부분에 있어서 이거 피해자인데 왜 피해자가 사과해야 되냐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방을 받지 않았냐 왜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방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해명을 보면은요 여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민주당이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해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사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에도 뭐 다른 의혹이 있었고 또 이것이 총선을 앞두고서는 민주당에서 어떤 정쟁적인 부분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쌍특검법에 있어서도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이걸 다시 수사해야 되냐 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것이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여사 본인이 저는 요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직접 선출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의 아내를 배우자를 선출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년 기자회견은 한 해 만에 아마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하든 아니면 뭐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을 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좀 밝혀야 되는 그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적이 좋지 하겠다. 다만 지금 당장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이 여사 본인의 목소리라기보다는 저는 대통령의 목소리 그리고 대통령이 불통의 이미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해도 저는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 명품백 수수한 것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수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수수하기 전에 이 디올백이라고 할게요. 디올백이라는 사진을 먼저
촬영을 해서 이제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을 해요. 이것을 전달해 드리겠다. 선물이다라고 먼저 전달을 메신저로 한 후에 만났고 그것에 대해서는 그 경호에서 이제 가서 보안 검색까지 통과한 후에 그 사무실에 두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것을 들고 오셨나요? 아유 다음에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라고까지 말을 했고 돌려주고자 했다면은 아니면 받지 않고자 했다면은 처음에 사진을 전송했을 때부터 이런 것은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다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본인이 직접 그걸 갖고 온 사람 민망하니까 뭐 바로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그 보안 검색까지 통과돼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까지 다 확인이 된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서들을 통해서라도 돌려줄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보관되어 있다. 이게 사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연히 코바나 컨텐츠에서 수수가 된 것이고요. 이것이 절대 대통령 영부인의 지휘에서 공적으로 받은 어떤 선물 목록에 포함되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돌려주는 것이 어려웠다라고 하기에는 2022년 9월에 선물을 수수했는데 명품백을 수수했는데 이게 이제 드러난 것은 2023년 11월이란 말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지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른바 윤심 논란을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도 공관위원장과 함께 비대위원장인 자신이 직접 챙긴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자회견 자리였나요? 그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면서 아니 뭐 이런 지금 뭐 그 공천관리위원회 누가 있고 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른바 이제 윤심이 작용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다. 하면서 근데 사실 공관위원장은 따로 있잖아요. 근데 비대위원장이 챙기다 그러니까 그 말만 따서 하면 비대위원장이 왜 저기에 관여를 하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얘기는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특정 지역구에 이제 소개를 하니까 그게 좀 더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공천 과정에 있어서 마포 을 지역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회 한동훈 위원장이 손을 들어줬었던 그 지역이 어떠한 뭐 전략 공천 지역으로 결정이 됐다든지 아직은 공천 룰 이후에 뭐 어떤 지역구들에 대한 분배라든지 이게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개항 을에 처음에 가서는 원희룡 장관을 거기에 대해서 대항마처럼 설명을 했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을 돌덩이 치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암시한 듯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로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 민주당에 거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제 손을 들어줬다는 거는 마치 이거는 전략 공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기존의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을 하시던 그 김성동 위원장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저는 사실 절차적으로 조금 잘못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뭐 어떤 전략이라든지 이런 지역구들에 대해서 인물론으로서 이번 총선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 사실은 그 지역 당원들이라든지 왜냐면 이게 지역구잖아요. 아무리 여기가 험지라고 해도 거기에서 당협위원장은 험지이면 사실 더 힘들게 지내왔던 분들입니다. 여기에 대해 그 전에 공천이 아니라 이제 본선에서 탈락을 했었다는 이 이유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가 우리가 바로 전략 공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2번이었잖아요.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전략 공천 형태로 하려는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과 지금 특히 공천관리위원장이 계시잖아요. 이미 정영환 교수가.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립을 잡고 공정한 룰을 가지고선 진행을 하겠다. 이미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강한 모습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한편으로는 한동훈 장관이었고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지금 어쨌든 도마 위에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 있어서 뭐 공천이 사천이냐라는 논란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당은 내가 챙기겠다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역구가 정청래 의원 지역구였죠. 그렇죠. 예. 정청래 의원이 이제 고발을 당했더라고요. 보니까 박은식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호남 비하 발언했다. 이렇게 네. 이제 어떤 언론사가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아마 언론사의 기사를 이제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인용을 했어요. 했다가
언론사 기자 3명과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그 그렇죠. 박은식 비대위원이 이제 고발을 했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보니까 여든 야든 좀 성급하게 너무 상대 비판하다 보니까 또 생기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도가 나오니까 보도가 나왔다면 사실이겠지라고 하면서 또 정치인들은 사실 이슈를 빨리 선점하고 싶지 않습니까? 보도 나온 것에 대해서 본인이 SNS든 뭐 논평을 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에서 그 전 보도 내용과 유력 정치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이제 합쳐갖고는 보도를 하는 게 좀 관행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좀 더 어필을 하려고 빨리 썼는데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석 최고위원이고 좀 당에서의 위치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좀 경솔하게 올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즉각적으로 바로 고발 조치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엄중히 대처하겠다라는 또 기조를 보인 것이 있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여기에 앞으로도 이거는 사실 여야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정청래 의원이 고발을 당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으면은 또 이렇게 팩트체크 안 하고 올리는 의원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서로 간에 조금 더 클린하게 가짜뉴스 없는 총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우리 북한이라는 이제 용어를 썼고요.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이런 말을 했더니 국민의힘은 하염없이 북한의 저자세다. 서해 용사들은 전후 잃은 마음에 비수 꽂았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후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된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것이다.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다. 라고 발언을 바로 직전에 했던 것이고 이 미사일 도발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이 방점인데 그 뒤에 있었던 우리 북한이라는 말, 그 말 때문에 이것을 이제 또 논란으로 삼는 것인데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계속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윤석열 후보라고도 했고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상대 당인데 왜 우리 윤석열 후보,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말을 하느냐 이런 지적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말 습관에서도 비롯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북한 주민이라는 그 맥락에서 그런 말이 나왔던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친북 성향이 드러났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16일에 북한 주민은 우리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해서 북한 주민 측면에서 발언을 하다가 확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과 우리 북한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같은 선상에 두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상으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에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로서 북한이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을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평화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그런 동반자적 관계라는 것도 당연히 인정은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북한? 그거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혀 대북관에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북한이란 표현만 쓴 게 아니라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이것이 대한민국 야당 대표가 할 표현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북한이 얼만큼 노력했는지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만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공당의 대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저는 대북관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명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차별하는 공천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해 무죄 추정 원칙 적용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는 586 세대 중진들에게 일괄적 불이익 즉 페널티 주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지금 선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재명 구하기를 하려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출마 예정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뭐 어느 정도 뭐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돈봉투 그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뭐 의원들 그리고 황운하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 중인 의원들.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음번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원내에 진입을 했을 때 원내에 진입한 이후에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와 그 지도부가 오롯이 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공천이라는 거는 경선을 통해서 이제 뭐 당원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그 경선 과정에서 컷오프라고 하는 아예 그냥 경선을 아예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 더 많은 민주당원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 설명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아예 차단하는 것보다는 열린 그 경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공정한 경선, 공정한 공천을 위한 길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칙적인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명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분이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1심 재판부에다가는 당시에 돈을 받은 것은 맞다라는 의견서를 이미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서는 검증위원회라고 해서 공천 전 단계에서 어떤 정량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거를 해서 통과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제 다루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정성평가가 들어가는데 주관적인 평가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역 구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그 이상의 그 민주당에서 봤을 때 정성평가에 있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을 적용을 하지 않고 바로 공천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될 것이죠.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얘기가 속보로 들어와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당은 당의 일,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여기 대해서 짤막하게만 한 말씀.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 지난 시간에도 이제 뇌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아니고 정치자금이라는 것이고 정치자금이라는 걸 수수했을 경우에 어떤 경위인지는 재판부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원칙적으로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이제 뭐 인정도 부정도 안 하는 그 취지를 보면은 본인의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잘 이끌겠다. 선거가 끝나면 사라지겠다라는 입장으로 어떻게 보면은 딱 이제 배수진을 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이 출근길에 선민우사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라면서 계속 가겠다. 그 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하겠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품격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그동안 처벌이 약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은 96건으로 피해액은 23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1월 22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